야, 저기 저 떡대 좀 재미있어 보이는데 가서 말 좀 걸어봐. 어이, 아저씨! 혼자서 뭐 그렇게 열심히 일해? 우리랑 같이 좀 놀지? 2025년 4월의 끝자락,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새벽 4시. 세상의 모든 소음이 숨죽이고 오직 밤의 정막만이 낮게 흐르는 시간. 김포 변두리, 낡은 다세대 주택의 꼭대기층, 좁디 좁은 방 안에서 요란한 알람 소리가 정적을 갈랐습니다. 강태주는 반사적으로 몸을 일으켰죠. 온몸의 근육이 전날의 고된 노동으로 비명을 지르는 듯 뻐근했고 눈꺼풀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몸에 밴 습관처럼 이불을 걷어냈어요. 창문에는 밤새 맺힌 이슬이 희미한 가로등 불빛에 반짝였습니다. 저 너머 어딘가에서는 아직 단잠에 빠져 있을 사람들. 그들과 태준의 하루는 이렇게 다른 시간대에서 시작되곤 했습니다. 그는 잠시 멍하니 창밖을 내다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죠. 차가운 새벽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와 밤새 쌓인 피로와 상념들을 조금이나마 밀어내는 듯 했습니다. 방 안은 한눈에 봐도 그의 팍팍한 삶을 짐작하게 했어요. 벽지는 누렇게 바랬고 천장 구석에는 희미한 곰팡이 자국도 보였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날 것 같은 낡은 철제 침대, 문짝이 성취하는 작은 옷장, 그리고 한쪽 벽에 기대어 놓인 낡은 책상이 가구의 전부였죠. 그나마 책상 위에는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하게 정돈되어 그의 성격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책상 위 작은 액자 속에는 해맑게 웃는 여고생의 사진이 놓여 있었어요. 그의 세상 전부이자 그가 이 고된 삶을 버텨내는 이유, 여동생 강수연이었습니다. 사진 속 수연이는 두 손으로 V자를 그리며 세상 누구보다 밝고 순수한 미소를 짓고 있었죠. 몇 년 전 끔찍한 사건을 겪기 전의 모습이었습니다. 태주는 매일 아침 일을 나가기 전 이 사진을 보며 마음을 다잡곤 했습니다. 수연아, 오빠가 꼭 다시 웃게 해줄게. 지금의 수연이는 좀처럼 웃는 법이 없었습니다. 마음의 문을 굳게 닫아버린 동생의 텅 빈 눈동자를 볼 때마다 태준의 가슴은 미어졌죠.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그가 수연이에게는 아버지이자 어머니 그리고 유일한 보호자였습니다. 10살이나 어린 동생을 제대로 건사하기 위해 그는 20살 청춘을 기꺼이 반납해야 했어요. 남들처럼 대학에 가거나 하고 싶은 일을 꿈꿀 여유는 사치였죠. 오직 동생을 굶기지 않고 남들만큼은 아니더라도 부족하지 않게 키워야 한다는 책임감만이 그의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태주는 차가운 물에 대충 얼굴을 씻었습니다. 면도할 시간도 아까워 수염은 거뭇하게 자라 있었고 거울에 비친 그의 모습은 실제 나이보다 훨씬 더 들어 보였죠. 고된 노동과 깊은 시름이 그의 젊음을 빠르게 앗아간 탓입니다. 부엌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작은 공간에서 그는 어젯밤 남은 식은 밥 한 덩이를 꺼냈습니다. 변변한 반찬도 없이 그저 차가운 보리차에 밥을 말아 허겁지겁 목구멍으로 넘겼죠. 맛을 느낄 여유도 그럴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저 고된 하루를 버텨낼 최소한의 에너지를 채우는 의식과 같았어요. 식사를 마친 그는 작업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햇볕과 땀에 절어 색이 바랜 작업복은 여기저기 해진 곳이 많았지만 그는 익숙하게 옷을 걸쳤습니다. 무겁고 투박한 작업판은 그의 발에 꼭 맞게 길들여져 있었죠. 마지막으로 손목에 낡은 시계를 찾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물려주신 유일한 유품이자 그에게 시간을 알려주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닌 물건이었어요. 모든 준비를 마친 그는 잠든 동생의 방문을 흘끗 돌아보고는 조용히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바깥의 새벽 공기는 아직 칼날처럼 차가웠지만 그는 옷깃을 여미며 어둠 속으로 묵묵히 걸음을 옮겼죠.
그의 하루는 아직 동트기 전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태주는 인적이 드문 새벽길을 한참 걸어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습니다. 첫 차를 타기 위해 나온 사람들은 대부분 그와 비슷한 차림의 노동자들이었죠. 서로 말없이 담배를 피우거나 퀭한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며 버스를 기다렸습니다. 곧이어 도착한 버스는 이미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땀 냄새와 피로가 뒤섞인 무거운 공기 속에서 태주는 창가에 기대어 눈을 감았습니다. 덜컹거리는 버스의 진동을 느끼며 그는 잠시나마 쪽잠을 청하려 애썼죠. 하지만 머릿속은 온갖 상념으로 복잡했습니다. 오늘 내야 할 공과금, 다음 달 수연이 병원비, 그리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고된 노동의 굴레. 그는 버스 창문에 비친 자신의 지친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문득 회의감이 밀려왔지만 그는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약해지면 안 되었죠. 그가 무너지면 수연이도 무너진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1시간 가까이 달린 버스가 마침내 김포 신도시 외곽의 거대한 건설 현장 앞에 섰습니다. 동쪽 하늘이 서서히 붉게 물들기 시작했고 현장은 이미 거대한 용광로처럼 뜨거운 열기를 뿜어내고 있었죠. 안전모를 눌러쓴 인부들이 분주히 오갔고 육중한 건설 장비들이 굉음을 내며 움직였습니다. 흙먼지와 매캐한 디젤 연기, 시멘트 냄새가 뒤섞여 현장 특유의 냄새를 만들어냈습니다. 태주는 익숙하게 안전모를 고쳐 쓰고 작업 현장으로 들어섰습니다. 오늘 그가 맡은 일은 건물 외벽에 설치될 거푸집을 옮기고 조립하는 것이었어요. 수백 킬로그램에 달하는 거푸집 자재들을 로프와 도르래를 이용해 고층까지 끌어올리고 정확한 위치에 고정해야 하는 위험하고도 고된 작업입니다. 그는 안전벨트를 단단히 조이고 능숙하게 로프를 다루기 시작했죠. 그의 팔과 등 근육이 긴장하며 꿈틀거렸습니다. 오랜 세월 반복된 육체 노동은 그의 몸을 단단한 바위처럼 만들었지만 그만큼 몸 곳곳에는 만성적인 통증과 피로가 쌓여 있었습니다. 어이, 강씨, 그거 혼자 들 수 있겠어? 같이 들어줄까? 젊은 동료 하나가 걱정스러운 듯 물었지만 태주는 짧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네. 그는 말없이 거푸집 자재 하나를 번쩍 들어 어깨에 메고 아슬아슬한 철골 구조물 위를 걸어갔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흔들림이 없었고 균형 감각은 고개살을 방불케 했죠. 하지만 그 안정감은 수많은 위험 속에서 터득한 생존 본능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잠깐의 방심이 곧바로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곳이 바로 건설 현장이었으니까요. 실제로 몇 달 전에는 바로 옆에서 작업하던 동료가 발을 헛디뎌 추락하는 끔찍한 사고를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그런 위험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오전 내내 쉴 틈 없이 작업이 이어졌어요. 태준의 작업복은 땀으로 흠뻑 젖었고 온몸은 흙먼지로 뒤덮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힘든 내색 없이 기계처럼 정확하고 묵묵하게 자신의 임무를 수행했죠. 점심시간이 되어 한밭집에서 밥을 먹을 때도 그는 여전히 구석진 자리에 혼자 앉았습니다. 시끌벅적하게 떠드는 동료들과는 거리를 둔 채 그는 빠르게 식사를 마치고 다시 작업장으로 돌아가려 했어요. 그때 그의 휴대전화가 짧게 진동했습니다. 수연이에게서 온 문자였죠. 오빠, 오늘 저녁에는 뭐 먹고 싶어? 짧은 문자였지만 태준의 굳어있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동생이 먼저 문자를 보내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었기에 그에게는 큰 기쁨이자 위안이었죠. 그는 잠시 고민하다 답장을 보냈습니다. 수연이가 해주는 거면 뭐든 다 좋아. 답장을 보내고 나서
그는 다시 액자 속 동생의 사진을 떠올렸습니다. 사진 속 밝은 미소와 현실의 그늘진 동생의 얼굴이 교차하며 마음 한편이 아려왔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주먹을 꽉 쥐었죠. 조금만 더 힘내자. 수연이를 위해서라도. 그렇게 오후 작업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태양은 중천에 떠 자결했고 현장의 열기는 더욱 뜨거워졌습니다. 태주는 다시 묵묵히 거푸집을 옮기고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그의 등 뒤로 길게 드리워진 그림자는 마치 그가 짊어진 삶의 무게처럼 무겁고 짙어 보였습니다. 따스한 봄볕 아래 오후 작업이 한창이던 건설 현장. 잠시 휴식을 취하며 땀을 식히던 인부들의 귓가에 불쾌하고 요란한 자동차 경적 소리가 날카롭게 파고들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현장 입구 쪽으로 향했죠. 번쩍이는 검은색 외제 세단 한 대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거칠게 현장 안으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주변의 작업 차량이나 인부들의 안전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난폭한 주행이었어요. 차량은 공사가 진행 중인 건물 입구 근처에 아무렇게나 멈춰 섰고 곧이어 차 문이 열리며 대여섯 명의 젊은 남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건설 현장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화려하고 값비싼 옷차림, 요란한 액세서리, 그리고 하나같이 불량스러워 보이는 표정과 태도. 그들이 누구인지는 현장의 누구라도 금방 알아챌 수 있었죠. 바로 이 일대를 무대로 활동하며 상인들과 건설 현장 등을 괴롭히는 악명 높은 조직 최민수 일당이었습니다. 현장의 공기가 순식간에 싸늘하게 얼어붙는 듯했죠. 인부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불안한 눈빛으로 그들을 쳐다보거나 혹은 애써 시선을 피하며 못 본 척했습니다. 즐겁게 농담을 주고받던 목소리도 잦아들고 오직 작업 소음만이 어색하게 현장을 감쌌습니다. 무리의 중심에는 선글라스를 끼고 짝다리를 짚은 채 거만하게 주변을 둘러보는 사내 최민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아직 30도 채 안 되어 보였지만 잔인하고 교활한 성격으로 짧은 시간의 조직 내에서 행동대장 자리까지 꿰찬 인물이었죠. 법이나 타인의 고통 따위는 안중에도 없고 오직 자신의 이익과 쾌락만을 추구하는 전형적인 악당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그의 옆에는 항상 붙어 다니는 오른팔격인 덩치 큰 남자와 눈치 빠르게 아부하는 기회주의적인 인물, 그리고 별 생각 없이 폭력적인 행동을 일삼는 듯한 어리숙해 보이는 부하들이 서 있었죠. 그들은 마치 자신들이 왕이라도 된 듯 현장을 제멋대로 활보하며 인부들에게 시비를 걸거나 작업 도구들을 발로 툭툭 차는 등 오만한 행동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어이, 여기 책임자 누구야? 당장 튀어나오지 못해. 최민수가 선글라스를 살짝 내리며 특유의 날카롭고 신경질적인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현장 소장이 잔뜩 겁에 질린 표정으로 허겁지겁 달려왔죠. 그는 이미 여러 차례 최민수 일당에게 돈을 뜯긴 경험이 있었습니다. 아이고, 최 선생 오셨습니까? 무슨 일로 또? 현장 소장은 비굴할 정도로 허리를 숙이며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최민수는 그의 인사를 가볍게 무시하며 본론으로 들어갔죠. 묻기는 뭘 물어?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거 벌써 까먹은 건 아니겠지? 이번 달 성금 내셔야 할 날짜잖아. 그는 성금이라는 단어를 비꼬는 듯 강조하며 말했습니다. 사실상 보호비 명목의 갈취였지만 그들은 늘 그런 식으로 자신들의 행동을 포장하곤 했어요. 최 선생. 요즘 현장 사정이 영 좋지 않아서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현장 소장이 어렵게 말을 꺼냈지만 최민수는 코웃음 치며 그의 말을 잘랐습니다. 시간? 허허, 이 양반이 지금 장난하나. 우리가 무슨 자선사업가인 줄 알아? 약속은 약속이야.
당장 내놓지 않으면 오늘 여기서 피바람 부는 수가 있어. 알아들어? 최민수의 눈빛이 싸늘하게 빛났습니다. 그의 옆에 있던 덩치 큰 부하가 위협적으로 현장 소장에게 한 걸음 다가섰죠. 겁에 질린 현장 소장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떨리는 손으로 미리 준비해 둔 듯한 두툼한 돈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최민수의 오른팔이 낚아채듯 돈 봉투를 받아 내용물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는 최민수에게 고개를 끄덕였죠. 최민수는 만족스럽다는 듯 입꼬리를 올렸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것밖에 안 돼? 에이, 그래도 온 김에 우리 애들 음료수 값이라도 좀 챙겨줘야 하지 않겠어? 그는 뻔뻔하게 추가적인 금품을 요구했습니다. 현장 소장은 울상을 지었지만 결국 사무실에서 비상금까지 털어 그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죠. 힘없는 자의 서러움과 분노가 그의 얼굴에 역력했지만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 모든 광경을 강태준은 조금 떨어진 곳에서 철골 구조물에 기댄 채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 손에 무거운 렌치를 들고 있었죠. 최민수 일당의 파렴치한 행동에 그의 미간이 저절로 찌푸려졌습니다.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어요. 주먹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고 당장이라도 달려가 저 악당들을 응징하고 싶은 충동이 일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가까스로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지금 그가 나서면 상황은 더 악화될 뿐이고 혹시라도 불똥이 동생 수연에게 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과거의 경험을 통해 저런 부류의 인간들과 섣불리 엮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죠. 참아야 했습니다. 동생을 위해서라도 그는 지금 분노를 표출할 때가 아니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그는 애써 시선을 돌려 자신의 작업에 집중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귓가에는 여전히 건달들의 불쾌한 웃음소리와 현장 소장의 굴욕적인 목소리가 맴돌았습니다. 정의가 무력하고 악이 판치는 현실에 대한 깊은 환멸과 분노가 그의 가슴 속에서 차갑게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현장 소장에게서 돈을 뜯어낸 최민수 일당은 그러나 바로 현장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마치 승전국의 군인들처럼 거들먹거리며 현장 곳곳을 어슬렁거렸죠. 인부들의 작업을 방해하거나 자재들을 발로 차며 시비를 걸었습니다. 현장의 분위기는 극도로 악화되었지만 누구도 감히 그들의 행동을 제지하지 못했습니다. 최민수는 지루하다는 듯 하품을 하며 주변을 둘러보다가 문득 한 곳에 시선이 멈췄습니다. 바로 묵묵히 자신의 일만 하고 있는 강태준이었죠. 다른 인부들과 달리 태준은 그들의 존재를 완전히 무시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 어떤 동요나 불안감도 그의 표정에서는 읽을 수 없었죠. 오히려 그의 거대한 체구와 굳게 담은 입술에서는 다른 인부들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어떤 강인함과 위압감마저 느껴졌습니다. 최민수는 심기가 불편해졌습니다. 자신의 위세에 전혀 굴하지 않는 듯한 태준의 모습이 그의 자존심을 건드린 것입니다. 그는 부하들에게 턱짓으로 태준을 가리키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야, 저기 저 떡대. 좀 재미있어 보이는데? 가서 말 좀 걸어봐. 최민수의 명령에 가장 아부를 잘 떨던 부하 하나가 희죽거리며 태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의 걸음걸이에는 상대를 얕잡아보는 거만함이 가득했죠. 태준은 자신에게 다가오는 불길한 기운을 느꼈지만 여전히 하던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등 근육은 이미 잔뜩 긴장해 있었고 그의 감각은 극도로 예민해져 있었습니다. 피하고 싶었지만 피할 수 없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했기 때문이죠. 건달은 태준의 바로 옆까지 다가와 그의 어깨를 일부러 툭 치며 말을 걸었습니다. 어이 아저씨,
혼자서 뭐 그렇게 열심히 일해? 우리랑 같이 좀 놀지? 그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조롱과 시비조가 섞여 있었습니다. 이제 피할 수 없는 갈등의 막이 오르려 하고 있었습니다. 태준의 심장이 조용히 하지만 무겁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귓가에 파고드는 건들거리는 목소리. 강태준은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온 신경은 등 뒤에 다가온 불청객에게 쏠려 있었죠. 무시하는 것이 상책이라는 것을 머리로는 알았지만 심장은 이미 불길하게 뛰기 시작했어요. 태준의 무반응에 건달은 기분이 상한 듯 이번에는 그의 어깨를 손으로 툭 쳤습니다. 야, 사람 말을 무시하냐? 귀 먹었어? 태준은 그제야 하던 일을 멈추고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깊고 고요했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경고의 메시지가 담겨 있었죠. 볼 일 없으면 비키시오. 낮고 굵은 목소리가 작업장의 소음을 뚫고 흘러나왔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상대의 기를 죽이는 묘한 힘이 실려 있었죠. 건달은 순간 움찔했지만 뒤에 있는 동료들을 의식하며 애써 허세를 부렸습니다. 뭐야? 이 떡대가 진짜. 야, 너 지금 우리한테 반항하는 거냐? 그 사이 다른 건달들도 재미있는 구경거리라도 생긴 듯 희죽거리며 태준의 주변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은 태준을 완전히 에워싸고 위압적인 분위기를 만들려 했죠. 아저씨, 인상 좀 펴. 무섭잖아. 땀 냄새 나는 작업복 입고 꺼드럭거리기는. 꼴사납이네. 그들의 조롱과 비아냥거림이 쉴 새 없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태준은 여전히 미동도 없이 그들을 차갑게 응시할 뿐이었어요. 마치 폭풍 전야의 고요함처럼 그의 침묵은 오히려 더 큰 긴장감을 자아냈습니다. 최민수는 팔짱을 낀 채 이 상황을 흥미롭다는 듯 지켜보고 있었죠. 그는 태준의 저항이 얼마 가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힘 좀 쓰는 막일꾼이라도 결국 자신들의 수적 우세와 폭력성 앞에서는 무릎 꿇게 될 것이라고 확신했으니까요. 야, 그만 놀리고 본론으로 들어가. 저놈 주머니 좀 털어봐. 분명히 오늘 일당 받은 거 있을 거 아니야. 최민수의 지시에 건달 하나가 태준의 작업복 주머니 쪽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태준의 눈빛이 섬뜩하게 변했죠. 내 몸에 손대지 마시오. 얼음처럼 차가운 경고와 함께 태준은 번개 같은 속도로 건달의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단단한 뼈와 근육으로 이루어진 그의 손아귀 힘은 상상을 초월했죠. 으악! 손목이 부서지는 듯한 극심한 고통에 건달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태준은 그를 가볍게 밀쳐냈어요. 건달은 몇 걸음 비틀거리다 그대로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에 다른 건달들은 물론 지켜보던 최민수조차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이 자식이. 정신을 차린 건달 몇몇이 욕설을 내뱉으며 한꺼번에 태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누군가는 주먹을 휘둘렀고 누군가는 발길질을 했으며 또 다른 누군가는 근처에 있던 강목까지 집어들었죠. 하지만 그들의 공격은 태준에게 전혀 위협이 되지 못했습니다. 태준의 몸은 마치 오랜 세월 비바람을 견뎌낸 거대한 바위와 같았어요. 그는 날아오는 주먹과 발길질을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피하거나 막아냈습니다. 오히려 공격해오는 상대의 힘을 역이용하여 그들을 손쉽게 제압했죠. 강목을 휘두르며 달려든 건달의 팔을 잡아채 그대로 땅바닥에 매다 꽂았고 옆에서 발길질을 하던 다른 건달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크고 육중했지만 놀랍도록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단순한 힘이 아니라 수많은 세월 동안 고된 노동으로 다져진 실전적인 근육과 균형 감각이 만들어낸 결과였죠. 건설 현장의 철골 구조물처럼 단단하고
거친 땅처럼 묵직한 힘이었습니다. 크어! 악! 비명소리가 현장 곳곳에서 터져나왔습니다. 불과 몇 분 전까지 기세등등하게 태준을 에워쌌던 건달들은 이제 바닥에 나뒹굴거나 혹은 겁에 질려 뒷걸음질 치고 있었죠. 그들은 자신들이 지금 누구를 건드렸는지 뒤늦게 깨닫고 있었습니다. 저 남자는 평범한 막일꾼이 아니었어요. 인간의 형상을 한 그야말로 괴물이었습니다. 이럴 수가. 최민수는 눈앞에서 벌어지는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오만했던 얼굴은 이제 하얗게 질려 있었고 다리는 후들후들 떨리고 있었죠. 그는 슬그머니 뒷걸음질치며 도망갈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하지만 태준의 시선은 이미 그를 향하고 있었어요. 태준은 바닥에 쓰러진 건달들을 내버려 두고 천천히 최민수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무겁고 위압적이었습니다. 마치 분노한 거인이 다가오는 듯한 공포감에 최민수는 숨쉬는 것조차 잊어버렸죠. 오지 마. 다가오지 마. 최민수는 비굴하게 소리치며 뒷걸음질 쳤지만 곧 벽에 등이 막혔습니다. 태준은 그의 바로 앞까지 다가와 그의 멱살을 거칠게 움켜쥐었습니다. 최민수의 몸이 허공에 가볍게 들려 올려졌죠. 커! 최민수는 숨이 막혀 버둥거렸지만 태준의 강철 같은 팔뚝에서 벗어날 수는 없었습니다. 태준은 분노로 이글거리는 눈으로 최민수를 내려다보며 마치 지옥의 밑바닥에서 울려 퍼지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놈들이 내 동생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그 말과 함께 태준의 머릿속에는 몇 년 전 피투성이가 되어 겁에 질려 떨던 수연이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 기억은 그의 분노에 다시 불을 지폈죠. 그는 최민수를 그대로 벽에 강하게 내던졌습니다. 으악! 최민수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처참하게 나뒹굴었습니다. 그는 갈비뼈 몇 개가 부러진 듯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며 몸을 웅크렸죠. 태준은 바닥에서 고통짓는 최민수와 그의 부하들을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함께 깊은 슬픔이 어려 있었죠. 힘으로 악을 응징했지만 그것이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거나 동생의 고통을 덜어줄 수는 없다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이 싸움은 그의 내면에 잠들어 있던 또 다른 아픔을 건드렸을 뿐이죠. 그는 더 이상 그들에게 어떤 위해도 가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지막으로 싸늘한 경고를 남겼죠.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라. 그리고 다시는 약한 사람들 괴롭히지 마시오. 다음에 또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그때는 정말로 끝장일 줄 알아라. 그의 목소리에는 조금의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지만 그 어떤 위협보다 더 무겁고 섬뜩하게 다가왔습니다. 최민수를 포함한 건달들은 그 말의 의미를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죠. 그들은 더 이상 아무런 반항도 하지 못하고 서로를 부축하거나 기어가며 비참하게 현장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들이 사라진 자리에는 부러진 강목 조각과 흙먼지, 그리고 아직 가시지 않은 팽팽한 긴장감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현장의 다른 인부들과 현장 소장은 여전히 입을 다물지 못한 채 멍하니 태준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평범한 동료였던 남자가 보여준 압도적인 힘과 분노는 그들에게 경외감과 함께 알 수 없는 두려움마저 느끼게 했습니다. 현장 소장이 조심스럽게 태준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강씨, 괜찮소? 다친 데는 없고? 태준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현장 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어느새 다시 깊고 고요하게 가라앉아 있었죠. 하지만 그 깊은 곳에는 여전히 폭풍이 지나간 흔적처럼 격렬한 감정의 소용돌이가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아까 내려놓았던 자신의 낡은 해머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자신의 작업구역으로 걸어갔죠. 그의 넓고 단단한 등은 여전히 묵묵하고 믿음직스러워 보였지만 어딘지 모르게 더욱 무겁고 쓸쓸해 보이는 것은 착각이었을까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며 건설 현장에는 다시 망치 소리와 기계 소음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소음 속에서도 방금 전 강태준이 보여준 압도적인 존재감과 그가 남긴 싸늘한 경고는 쉽게 잊히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강태준은 텅 빈 방 안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의 소동 이후 그는 평소보다 더 일찍 작업을 마쳤죠. 현장 소장은 고맙다며 사례를 하려 했지만 그는 한사코 거절하고 묵묵히 퇴근길에 올랐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샤워를 하며 그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몸을 무심히 바라보았어요. 건달들과의 실랑이 중에 생긴 자잘한 긁힌 상처와 멍 자국들이 보였지만 그는 별다른 통증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오랜 세월 고된 노동으로 단련된 그의 몸은 그 정도 상처에는 무뎌진 지 오래였으니까요.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 남은 상처는 달랐습니다. 오늘 낮의 일은 그의 내면에 잠들어 있던 오래되고 깊은 흉터를 다시 건드리고 말았죠. 상처 입은 짐승처럼 거칠게 분노를 터뜨렸지만 그 뒤에 밀려오는 것은 통쾌함이 아니라 깊은 고독과 슬픔이었습니다. 그는 냉장고에서 캔맥주 하나를 꺼내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차가운 알코올 기운이 목을 타고 넘어가며 잠시나마 답답한 가슴을 식혀주는 듯 했죠. 하지만 그것도 잠시. 그의 머릿속은 다시 오늘 낮의 일과 그리고 그보다 훨씬 더 아픈 과거의 기억들로 어지럽게 뒤엉키기 시작했습니다. 최민수 일당의 오만한 얼굴, 그들의 비열한 조롱, 그리고 속수무책으로 당해야만 했던 그 옛날의 기억. 그는 맥주 캔을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단단한 캔이 우그러드는 소리가 적막한 방 안에 울려 퍼졌죠. 몇 년 전 수연이가 아직 앳된 얼굴의 중학생이었을 때의 일이었어요. 그때도 태주는 지금처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부모님 없이 홀로 동생을 건사해야 한다는 책임감은 젊은 그의 어깨를 늘 무겁게 짓눌렀죠. 수연이는 밝고 명랑한 아이였습니다. 넉넉하지 못한 형편에도 불평 한마디 없이 오히려 오빠를 위로할 줄 아는 속 깊은 동생이었어요.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고 장래 희망은 디자이너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태주는 그런 동생이 너무나 대견하고 사랑스러웠죠. 자신은 평생 흙먼지 속에서 살더라도 동생만큼은 원하는 꿈을 이루며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유일한 삶의 목표이자 희망이었어요. 하지만 그 소박한 희망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악몽 같은 사건으로 산산조각 나고 말았습니다. 그날도 태주는 야간 작업까지 마치고 파김치가 되어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죠. 골목 어귀에 다다랐을 때 그는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감지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몇몇 불량스러운 학생들이 모여 낄낄거리고 있었고 그들 사이에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바로 수연이었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태주는 급히 그곳으로 달려갔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끔찍한 광경이 그의 눈앞에 펼쳐졌죠. 수연이는 잔뜩 겁에 질린 얼굴로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교복은 흙먼지로 더럽혀져 있었고 팔에는 긁힌 상처와 멍 자국이 선명했죠. 불량 학생들은 수연이를 둘러싸고 키득거리며 그녀의 가방을 빼앗아 내용물을 바닥에 쏟아붓고 있었습니다. 수연이가 아끼던 스케치북과 색연필들이 더러운 바닥에 아무렇게나 나뒹굴고 있었어요. 이 나쁜 놈들, 내 동생한테 무슨 짓이야. 태주는 눈이 뒤집혀
그들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 아직 젊고 싸움 경험도 전무했죠. 게다가 하루 종일 고된 노동으로 지쳐 있었습니다. 상대는 수적으로 우세했고 이미 동네에서 악명 높은 불량 서클의 일원들이었습니다. 태주는 동생을 지키려 필사적으로 맞섰지만 결과는 처참했죠. 그는 수연이가 보는 앞에서 그들에게 집단으로 짓밟히고 조롱당해야 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저 동생 앞에서 비참하게 무너져 내리는 자신의 무력함을 확인하는 것뿐이었습니다. 불량 학생들은 태준과 수연이를 실컷 괴롭히고 비웃은 뒤에야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남겨진 것은 피투성이가 된 태준과 공포와 충격으로 넋이 나간 채 울고 있는 수연이, 그리고 산산조각난 스케치북과 부러진 색연필들 뿐이었죠. 그날 밤 태주는 동생을 부둥켜 안고 밤새 울었습니다. 분노와 슬픔, 그리고 지켜주지 못했다는 끔찍한 죄책감이 그의 온몸을 짓눌렀습니다. 그는 자신의 나약함과 세상의 부조리에 치를 떨어야 했죠. 그 사건 이후 밝고 명랑했던 수연이는 완전히 다른 아이가 되었습니다. 웃음을 잃었고 사람들을 피했으며 좋아하던 그림도 더 이상 그리지 않았죠.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고 작은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라며 불안에 떨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진단을 내렸어요. 꾸준한 상담과 치료가 필요했지만 당장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도 벅찼던 태준에게 동생의 치료비는 감당하기 힘든 부담이었습니다. 태준은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죠. 그는 동생 앞에서 다시는 무너지지 않겠다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동생을 지켜내겠다고 피눈물로 맹세했습니다. 그날부터 태준의 삶은 더욱 치열해졌습니다. 그는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잠을 줄여가며 일했고 틈나는 대로 닥치는 대로 몸을 단련하기 시작했어요. 건설 현장에서 남들보다 더 무거운 짐을 자청해서 날랐고 퇴근 후에는 집 근처 공원에서 밤늦게까지 혼자 운동을 했습니다. 턱걸이, 팔 굽혀 펴기, 무거운 돌덩이 들기, 특별한 기술이나 요령은 몰랐지만 그는 그저 맹목적으로 자신의 몸을 한계까지 밀어붙였죠. 육체적인 고통은 오히려 그에게 위안이 되었습니다. 몸이 힘들면 잠시나마 마음의 고통을 잊을 수 있었으니까요. 그의 몸은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더 단단해져 갔습니다. 근육은 강철처럼 변했고 웬만한 충격에는 끄떡없는 맷집도 생겨났죠. 하지만 그의 마음속 상처는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아니, 어쩌면 몸이 강해질수록 마음의 고통은 더욱 깊어졌는지도 모릅니다. 자신이 그때 조금만 더 강했더라면 하는 후회가 끊임없이 그를 괴롭혔으니까요. 그는 웃음을 잃었고 말수도 극도로 줄었습니다. 오직 동생 수연이를 돌보고 묵묵히 일하며 스스로를 단련하는 것만이 그의 삶의 전부가 되었죠. 사람들은 그를 보고 무뚝뚝하고 속을 알 수 없는 사람이라고 수군거렸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타인의 시선이나 평판 따위는 그에게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 다시는 소중한 것을 잃지 않겠다는 강철보다 더 단단한 그의 의지뿐이었습니다. 캔맥주를 다 비운 태주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수연이의 방문 앞으로 다가갔죠.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 아직 잠들지 않은 모양입니다. 그는 차마 문을 열지 못하고 그저 방문에 귀를 기댄 채 동생의 기척을 살폈습니다. 작은 뒤척임 소리, 희미한 숨소리. 그것만으로도 그는 동생이 무사하다는 사실에 안도감을 느꼈어요. 오늘 낮에 있었던 싸움. 그는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쓰레기 같은 놈들을 완전히 박살내지 못한 것이
분하게 느껴졌죠. 하지만 동시에 불안감도 엄습했습니다. 최민수가 마지막에 남긴 말. 반드시 후회하게 만들어주겠다.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만약 그들이 자신에게 보복하기 위해 수연이를 건드린다면 생각만 해도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듯 했습니다. 그는 절대로 그런 일이 벌어지도록 내버려 둘 수 없었죠. 그는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옷장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오래되어 보이는 두툼한 가죽 재킷과 한눈에도 튼튼해 보이는 안전화였어요. 그리고 벽에 걸어두었던 이제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낡은 더플백도 챙겼습니다. 그의 눈빛은 다시 한번 차갑고 단단하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그는 직감하고 있었죠. 그리고 이번에는 절대로 물러서거나 망설이지 않을 것이라고 그는 스스로에게 그리고 하늘에 계신 부모님과 마음의 문을 닫은 동생에게 굳게 약속했습니다. 그의 강철 같은 심장이 다시 한번 뜨겁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분노의 불꽃이자 사랑하는 이를 지키려는 숭고한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치욕적인 패배를 겪은 최민수는 분노와 공포로 이성을 잃었습니다. 자신의 아지트인 불법 도박장에서 부하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그는 강태준에 대한 복수심을 불태웠죠. 단순한 막일꾼에게 당했다는 사실은 그의 자존심을 산산조각 냈고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해서라도 태준을 짓밟고 싶었습니다. 그 자식 절대로 용서 못해. 감히 나 최민수를 건드려. 술에 취해 혀가 꼬부라진 목소리로 그가 고함을 질렀지만 주변의 부하들은 선뜻 동조하지 못했습니다. 그들 역시 태준의 압도적인 힘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졌던 공포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형님, 하지만 그놈 보통 놈이 아닙니다. 잘못 건드렸다가 우리가 더 크게 다칠 수도. 오른팔 격인 부하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최민수는 그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닥쳐. 이 겁쟁이야. 겨우 막일꾼 하나한테 쫄아서 빌빌거려. 쪽팔리지도 않냐. 최민수는 이성을 잃고 날뛰었습니다. 그는 복수를 위해서라면 어떤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을 기세였죠. 그때 가장 교활하고 눈치가 빨랐던 부하 하나가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최민수에게 속삭였습니다. 형님, 그놈을 직접 상대하는 건 위험합니다. 대신 그놈이 가장 아끼는 걸 건드리면 어떨까요? 가장 아끼는 거? 네. 듣자 하니 그놈에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여동생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나이도 어리고 몸도 약하다고 하던데요. 그 말에 최민수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비열하고 잔인한 그의 성격에 딱 맞는 방법이었죠. 직접적인 충돌은 피하면서 상대에게 가장 큰 고통을 줄 수 있는 방법. 좋아. 그거 아주 좋은 생각이야. 최민수는 무릎을 치며 사악하게 웃었습니다. 그들은 즉시 태준의 여동생 수연이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태준이 사는 동네, 수연이가 다니는 학교, 등하굣길 등을 알아냈죠. 그들의 계획은 치밀하고 잔인했습니다. 수연이를 납치하여 태준을 유인한 뒤 그가 보는 앞에서 동생을 괴롭히며 그의 의지를 꺾고 처참하게 복수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이기를 포기한 자들의 끔찍한 음모가 어두운 밤의 장막 뒤에서 조용히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의 싸움 이후 강태준의 일상은 겉으로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새벽같이 일어나 일터로 향했고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냈죠. 하지만 그의 내면에는 전에 없던 불안감과 경계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최민수가 마지막에 남긴 아기의 찬 협박. 그것이 단순한 허세가 아닐 수도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 그의 신경을 곤두세우게 만들었죠.
그는 자신에게 닥쳐올 위험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불똥이 혹시라도 수연이에게 튈까봐 노심초사했어요. 그는 퇴근 후 곧장 집으로 돌아와 수연이의 상태를 살폈고 주말에도 외출을 삼가며 최대한 동생의 곁을 지키려 했습니다. 수연이는 그런 오빠의 변화를 눈치챘지만 아무것도 묻지 않았죠. 그저 평소보다 더 오빠의 눈치를 살피며 조용히 지낼 뿐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태준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어요. 어느덧 5월로 접어들며 봄 기운이 완연해졌습니다. 김포의 거리에는 연두빛 새잎이 무성해지고 저녁이면 선선한 바람이 불어왔죠. 하지만 태준에게는 그런 계절의 변화를 느낄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그의 모든 감각은 오직 동생의 안전과 언제 닥쳐올지 모를 위협에 집중되어 있었으니까요. 그날도 그는 야간 작업까지 마치고 녹초가 되어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간, 인적이 드문 골목길은 가로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길을 밝히고 있었죠. 집이 가까워질수록 그의 발걸음은 빨라졌습니다. 빨리 동생의 얼굴을 보고 안심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어요. 그런데 집 앞 골목 어귀에 다다랐을 때 그의 예민한 감각이 위험 신호를 감지했습니다. 평소와 다른 낯설고 불길한 기운, 어둠 속에 숨어 있는 여러 개의 시선이 느껴졌죠. 그는 걸음을 멈추고 주변을 살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골목 양쪽의 어두운 구석과 주차된 차량 뒤에서 여러 명의 남자들이 스멀스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최민수와 그의 일당들이었죠. 그들의 손에는 강목과 쇠파이프 같은 것들이 들려 있었습니다. 강태준, 드디어 만났네. 우리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알아? 최민수가 특유의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지난번 싸움에서 생긴 흉터가 아직 남아 있었지만 눈빛에는 복수심과 광기가 번뜩이고 있었죠. 태주는 침착하게 그들을 마주 보았습니다. 이미 예상했던 상황이었기에 그는 당황하지 않았죠. 오히려 그의 마음속에서는 차가운 분노가 용암처럼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수연이는 건드리지 마라. 태준의 목소리는 낮고 위협적이었습니다. 그 말에는 만약 동생에게 손끝 하나라도 댔다가는 가만두지 않겠다는 살기마저 담겨 있었죠. 최민수는 그의 반응이 재미있다는 듯 낄낄거렸습니다. 걱정 마. 내 동생은 아직 무사하니까. 하지만 내가 오늘 우리 말을 곧게 듣지 않으면 글쎄 내일 아침에도 무사할지는 장담 못하지. 비열한 협박이었습니다. 태준의 가장 약한 부분을 건드려 그의 의지를 꺾으려는 속셈이었죠. 그 순간 태준의 인내심은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더 이상 대화는 무의미했죠. 그는 들고 있던 작업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고 전투 태세를 갖추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의 거대한 실루엣은 마치 분노한 맹수처럼 위압적이었습니다. 내 놈들 오늘 여기서 전부 끝장내주마. 하? 웃기지 마. 이번엔 다르다. 오늘은 내 놈 뼈도 못 추릴 줄 알아. 다들 잡아. 최민수의 외침과 함께 건달들이 일제히 태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강목과 쇠파이프가 밤공기를 가르며 사납게 날아들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태준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치 폭풍 속을 헤쳐나가는 거대한 배처럼 정면으로 그들의 공격을 받아내며 돌진했습니다. 둔탁한 타격음과 비명소리가 어두운 골목길에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태준은 더 이상 방어에만 치중하지 않았죠. 그는 적극적으로 건달들을 무력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날아오는 쇠파이프를 팔뚝으로 막아내며 동시에 상대의 복부를 강타했고 강목을 휘두르는 건달의 팔을 꺾어 무기를 빼앗은 뒤 그대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그의 움직임 하나하나는 군더더기 없이 간결했지만
그 위력은 가공할 만했습니다. 건달들은 추풍 낙엽처럼 쓰러져 나갔죠. 그들의 머릿속에는 오직 도망쳐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지만 태준의 압도적인 힘 앞에서 그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태준의 앞에는 겁에 질려 벌벌 떨고 있는 최민수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칼을 다급하게 휘둘렀지만 태준은 가볍게 피하며 그의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크! 최민수의 손에서 칼이 떨어져 나가고 그는 태준의 강철 같은 소나기에 붙잡혔습니다. 태준은 분노로 이글거리는 눈으로 최민수를 노려보았죠. 내 놈 같은 쓰레기들 때문에 내 동생이 수연이가.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슬픔으로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당장이라도 최민수의 숨통을 끊어버리고 싶었지만 마지막 남은 이성이 그를 붙잡았습니다. 그는 최민수를 땅바닥에 내팽개쳤습니다. 그리고는 이미 의식을 잃거나 고통 속에 신음하는 다른 건달들을 둘러보았죠. 이것으로 끝이었습니다. 더 이상의 싸움은 무의미했죠. 그때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밤 공기를 가르며 가까워져 왔습니다. 격렬한 싸움 소리를 들은 이웃 주민 중 누군가가 경찰에 신고한 모양이었죠. 태준은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자리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했죠. 곧이어 도착한 경찰차 여러 대에서 경찰관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들은 골목길의 처참한 광경과 그 중심에 피투성이가 된 채 우뚝 서 있는 태준을 보고는 크게 놀라며 총구를 겨누었습니다. 움직이지 마. 손 머리 위로 올려. 태준은 순순히 경찰의 지시에 따랐습니다. 경찰관들은 쓰러져 있는 건달들의 상태를 확인하고 태준에게 수갑을 채우려 했죠. 하지만 그때 현장을 목격한 동네 주민들이 앞다투어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닙니다. 저 총각이 우리를 구해준 겁니다. 저 건달들이 먼저 시비를 걸고 공격했어요. 저 총각은 정당방위였다고요. 평소에도 저 건달들 때문에 동네 사람들 불안해서 살 수가 없었어요. 제발 저 총각은 선처해 주세요. 주민들의 간절한 외침과 현장에 널브러진 흉기들, 그리고 무엇보다 태준의 몸에 남은 방어 흔적들은 그날 밤의 진실을 명백히 증명해주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상황을 파악하고 태준을 연행하는 대신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최민수와 그 일당들은 모두 현장에서 체포되어 병원으로 이송된 후 조사를 받게 되었죠. 그들의 상습적인 범죄 행각과 이날 밤의 사건까지 더해져 그들은 이제 법의 엄중한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모든 소동이 끝나고 태준은 경찰 조사를 마친 뒤 새벽녘이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온몸이 욱신거리고 피곤했지만 그의 마음은 이상하리만치 평온했죠. 집에 도착하자 수연이가 잠옷 차림으로 현관문 앞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걱정과 불안감이 가득했지만 오빠의 무사한 모습을 확인하자 희미하게 안도의 빛이 스쳤습니다. 태준은 아무 말 없이 동생을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그의 품 안에서 수연이는 작게 흐느끼기 시작했죠. 오랜 시간 닫혀있던 그녀의 마음의 벽이 오빠의 따뜻한 체온 앞에서 조금씩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태준은 동생의 등을 토닥이며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괜찮아, 수연아. 이제 다 괜찮아. 오빠가 있잖아. 오빠가 꼭 지켜줄게. 그의 목소리는 낮고 거칠었지만 세상 그 무엇보다 따뜻하고 굳건한 약속처럼 들렸습니다. 창밖으로 서서히 밝아오는 새벽빛이 그들 남매를 부드럽게 감싸 안았습니다. 오랜 어둠 끝에 찾아온 새벽처럼 그들의 삶에도 이제 희망의 빛이 찾아올 것이라는 예감과 함께 강태준은 여전히 건설 현장에서 묵묵히 땀을 흘립니다.
그의 삶은 여전히 고되고 힘들지만 이제 그의 어깨는 이전보다 조금은 가벼워졌죠.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죄책감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동생을 지켜냈고 부당한 현실에 맞서 싸웠으니까요. 수연이도 조금씩 예전의 밝은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오빠의 든든한 사랑과 보호 속에서 그녀는 다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고 미래를 꿈꾸기 시작했죠. 태준의 강철 같던 심장에는 이제 분노 대신 따뜻한 희망과 사랑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고된 삶 속에서도 그가 끝까지 지켜낸 가장 소중하고 강한 힘이었습니다.